안녕하세요. 버린 자식에서 벗어난 자식이 된 30대 여자입니다. 부모는 아이가 처음으로 만나는 세상이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부모가 처음 만나는 세상을 제공함으로써 훗날 자식이 커서 본인에게 주어진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또 그 세상을 대하는 삶의 자세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세상은 글쎄요. 아마 냉탕과 온탕이라고 하면 정확할 것 같네요. 불행히도 저는 부모님 두 분이 사이가 그럭저럭 좋지도 못한 집안에 태어났어요. 제가 뭐라든 항상 대단하다, 훌륭하다, 우리 막둥이가 최고다라고 하는 아버지와 두 오빠들과 매번 저를 차별하고 딸은 키우기 성가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어머니 사이에서 혼란스러운 어린 시절을 보냈거든요. 사람들이 각자 최초의 기억을 갖고 있잖아요. 저는 제 생애 최초의 기억부터 어머니께 사랑을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 5살, 6살이었을 때 오빠에게 해준 생일 파티를 저도 해달라고 어머니께 말했는데 축하할 게 있어야 파티를 하지 라는 말을 들었던 게 정말 똑똑히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그 말의 뜻도 잘 몰랐어요. 이해를 못 했거든요. 그리고 어머니가 왜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싫어했는지 또한 이해를 못했습니다. 애정을 갈구해도 애원해도 반항을 해봐도 돌아오는 건 싸늘한 시선과 폭언이기에 저는 점점 어머니에 대한 짝사랑에 지쳐왔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누구보다 절 예뻐해주는 아버지와 사이가 더 돈독해졌죠. 근데 제가 아버지와 사이가 좋아지고 붙어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어머니는 더욱더 저를 미워하더군요. 저 봐라. 똑같이 생긴 것들이 붙어서 히덕거리는 거. 아유, 징그러. 야, 고정현. 너 숙제는 하고 TV 보고 있는 거야? 어머니는 늘 저와 아버지가 함께 있는 걸 보면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 한숨을 쉬고 혀를 끌끌 차고 간혹 속이 터지기 일보 직전의 사람처럼 손에 들고 있는 걸 던지기도 했어요. 같은 고씨들끼리 아주 사이가 좋네. 여기 있는 신씨는 서러워 죽겠다. 우연이랑 우재는 내 성 따라서 지을 걸 그랬어. 라든지 아버지께서 제가 타온 상장을 벽에 걸라고 하시면 뭐가 대단하다고 벽에 걸어? 아, 당신은 아들들 생각은 안 하지? 걔들이 보면 기죽어. 걸지 마. 라는 말을 하면서 면박을 주기 일쑤였습니다. 그나마 아버지가 있었기에 미운 오리 새끼를 넘어선 어머니가 내다버리고 싶은 오리 새끼 신세에 조금이나마 숨을 쉴 수 있었는데 그것도 아주 짧은 호흡일 뿐이었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시고 저는 어디 하나 마음 편히 기댈 곳이 없게 됐어요. 하지만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죠. 그 후에 제가 조금 더 컸을 때 당시 어렸던 저 혼자 몰랐던 저희 집의 비밀을 알 수 있었습니다. 18살이 됐을 때 작은 오빠에게서 들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수도 없이 불륜을 저질렀고 돌아가셨을 때 일어난 사고도 그 당시 만나던 불륜 상대와 여행을 갔다가 난 사고였다는 걸 말이죠.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가족에게 최악의 잘못을 저질렀다는 걸 훗날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나요? 저는 끝없이 부정했습니다. 작은 오빠가 괜히 내게 거짓말을 하는 거다. 오빠들은 아빠랑 사이가 안 좋았으니까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이간질을 하는구나. 라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큰오빠가 아버지 불륜의 증거인 사진을 보여줬을 때야 그게 사실임을 인정할 수 있었네요. 어머니께서 오래전 사람을 붙여서 찍었던 사진이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다 없애버렸는데 하나 남은 걸 큰오빠가 보관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에게 배신감과 함께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저지르는 건가 하는 원망, 그리고 동시에 어머니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들더군요. 왜 어머니가 늘 제 얼굴을 보고 지 아빠 똑 닮아가지고라고 하면서 눈을 흘겼는지 조금이나마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근데 이게 속이 시원하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인간적으로 이해가 됐다고 할지 아니 의문은 풀렸지만 이해는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가 원해서 아버지를 닮은 것도 아니고 그 일들을 다 알고서 아버지 곁에 붙어 살았던 게 아닌데 고작 아버지 얼굴을 닮았다는 것 하나로 어떻게 본인의 딸을 다른 자식들과 차별하고 미워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아무리 제가 제 처지를 인정하고 익숙해지려고 해도 순간순간 정말 이 집에서 나가버리고 싶다, 어딘가로 사라져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무수히도 많았어요. 어머니께서는 동네에서 화장품 가게를 하셨는데 저는 이미 초등학생 때부터 어머니 대신 가게를 봤어요. 어머니가 놀러 나가시고 일하기 싫은 날이면 늘 제게 카운터에 앉아서 하루 종일 가게를 지켰습니다. 초등학생이 가게를 보다니 거짓말 같으시죠? 슬프지만 사실이에요. 종종 근처 가게에 있는 어른들이 와서 제 밥도 챙겨주시고 간식도 챙겨주셨죠. 그렇게 이르게 일을 했어도 저는 용돈 한 푼은커녕 오히려 제 잘못이 아닌 일로 쥐잡듯이 잡히기 일쑤였어요. 제가 가게를 보고 있을 때마다 아주 자주 어김없이 그걸 알고 온 큰오빠는 말리는 저를 밀치고 계산대에 있는 현금을 챙겨갔거든요. 큰오빠는 어머니에게 말하면 죽는다는 말을 하고 10,000원짜리 몇 장을 들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가게에 오시면 혼나는 건 오빠가 아니라 저였어요. 이 기집애가 제대로 하는 일이 없어. 이게 얼마가 빈 거야? 큰오빠가 가져갔다니까요. 내가 계산을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을 숨긴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만 그러는데요?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야, 내가 널 왜 여기다 데려다 놨는데? 네 오빠가 와서 돈 빼간다고 해도 그걸 그대로 내어줘? 그럴 거면 너 말고 허수아비를 가져다 놓지.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하루 매출을 뜯겼는데. 그럼 훔쳐간 학생 부모님 모셔오면 되겠네요. 아니지, 엄마잖아요. 그 부모님이. 훔쳐간 건 오빠인데 왜 내가 책임을 져요? 부모인 엄마가 져야지. 저도 수십 년간 계속된 어머니의 터무니없고 부당한 행동에 진절머리가 나서 마냥 당하지만은 않았어요. 반항도 하고 무시도 하고 고등학교 입학하고 입시를 준비하면서도 어머니는 제게 학교가 끝난 후에는 늘 화장품 가게를 보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공부해야 한다고 할 때마다 어머니는 너는 네 애비 닮아서 분명 머리가 나쁠 거라 공부해봤자야. 됐으니까 가게나 봐. 나중에 졸업하면 가게 아르바이트 정도는 시켜줄 테니까. 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미쳤나요? 분명히 하루 종일 가게에서 일을 해도 푼돈밖에 안 줄게 뻔한 어머니 화장품 가게에서 일을 하라니. 저는 정말 당장 죽지도 못하면 길을 써서라도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대학은 네 팔자에 없다는 말을 무참히 깨버리고 저 혼자 스스로 서고 싶었습니다. 그런 절박함 덕분에 저는 어머니가 그리도 끔찍이 여기는 큰오빠는 문턱도 못 넘어보고 작은 오빠가 나온 대학보다 더 좋은 서울에 알아주는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들어가기만 들어갔지 대학을 다니는 건 제게 그리 좋은 기억만은 아니었네요. 물론 명문대에 의기양양하게 들어가 어머니의 말을 뭉개버리긴 했고 집을 벗어나 기숙사에서 살 수 있긴 했지만 여러분이 예상하신 것처럼 저는 집에서 등록금 같은 건 전혀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 그리고 휴학을 해서 1년 내내 아르바이트를 해서 등록금을 마련을 했죠. 현재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소공으로 일하고 있지만 대학교 3학년 때 우연히 들은 멘토 강연에서 성우의 꿈을 키운 적이 있었어요. 원래 사람들에게서 목소리가 좋다, 울림 있는 목소리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들이 제게 교과서를 읽으라고 많이 시키셨고 낭독회도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목소리를 갈고 닦아 저만의 커리어를 만들고 싶었죠. 그래서 졸업 학기 때부터 방송사 면접을 준비했어요. 공채 성우 면접을 보고 다녔고 소속사 오디션도 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리 좋지 않았어요.
다행히 정말 좋은 기회로 CF 나레이션 목소리 녹음을 할 수 있었고 아주 손에 꼽히게 캐스터로 활동도 할 수 있었지만 주어진 일에 비해 경쟁자는 수십 명, 아니 수백 명이어서 살아남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리저리 뛰어다녀도 그 일만 해서 한 달에 100만 원도 벌기 힘들 때가 더 많았습니다. 솔직히 더 빨리 포기를 하고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었지만 괜한 짓 하지 말고 돈이나 벌어서 집에 생활비를 보내라는 어머니의 말 때문에 더 매달렸던 것 같아요. 대학에 합격했던 것처럼 성우로서도 보란 듯이 성공을 해내고 싶은 오기가 생긴 거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우로서의 꿈을 졌고 이곳저곳 면접을 보기 시작했고 필요한 자격증 공부를 하고 스펙을 쌓았어요. 그렇게 남들보다 조금 늦긴 했지만 현재까지 일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취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꿈을 포기한 건 씁쓸하고 슬펐지만 수입이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나서야 확실히 사람이 사는 것 같았네요. 집주인한테 싹싹 빌면서 밀렸던 집세는 낼 수 있었고 하루에 한 끼씩 먹으면서 버텼던 날도 어느새 과거가 돼버렸죠. 그렇게 제 생활은 안정적이어졌지만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취업을 하자마자 마치 버린 자식 마냥 연락도 하지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던 어머니가 득달같이 제게 연락을 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왜였을까요? 이제 돈을 버니까 내놓으라는 거죠. 어머니는 집에 식기세척기가 고장났다. 새로 사게 돈 좀 보태라. 네 큰 오빠 술 먹고 시비 걸려서 합의금 물어줘야 된단다. 돈 좀 보내라. 작은 오빠 이직했다는데 넌 양복도 안 해주니? 안 해줄 거면 돈으로 보내. 라는 등 이런저런 이유를 가져다 붙여가며 제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너는 네 아빠 닮아서 염치도 없니? 이제 나이도 차고 돈도 좀 벌면 집에 내놓는 게 있어야지. 너 지금 먹고 사는 거 어디 너 혼자였으면 할 수 있었을 줄 알아? 압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모른 척 했어야 했겠죠. 하지만 사람이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해 혼자 생활을 하다 보면 밉든 싫든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절실해질 때가 있더군요. 그 당시 제 나이가 28, 19 겨울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고 대학교 때도 기숙사에서 살고 졸업 후에도 원룸에서 혼자 살던 제게 가족은 그래도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미줄만큼 가늘지만 어쨌든 어딘가와 이어져 있다는 안심을 주었어요. 그러니 그 인연을 잇기 위해서 체념하고 돈을 보내는 게 그 당시 저의 최선이었습니다. 몇십만 원씩 보내던 생활비는 간혹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어머니의 말로 100만 원이 됐고 나중에는 300만 원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그 300만 원이 제가 가족이든 뭐든 다 필요 없다고 자포자기하게 된 계기를 줬죠. 하루는 어머니께서 주말에 한번 와서 밥을 같이 먹자는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제게 주기적으로 돈 얘기를 할 때 빼고는 먼저 연락도 안 하던 사람이 도대체 왜? 무슨 일이 있나 싶긴 했는데 또 내심 취업하고 계속 돈을 보낸 딸이 그래도 좀 대견해서 뭐 맛있는 걸 해주시려는 건가? 하는 어리숙한 착각을 했습니다. 참, 저도 순진하다 못해 너무 안일했죠. 어머니의 초대에 응해 집에 가보니 뭐 특별한 건 없었지만 아무튼 어머니는 먼저 밥을 해주셨고 식사가 끝난 후에 커피를 내어주시며 본론을 꺼내셨어요. 우재가 결혼한단다. 지 형보다 먼저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지금 당장 해야겠대. 그냥 지들끼리 알아서 한다고 하는데 또 아들 가진 입장에서 땡전 한 푼 안 내줄 순 없지 않니? 그러니까 말인데 너 나 300만 주라. 네 오빠 결혼할 때 그래도 혼수라도 해주게. 네? 엄마, 내가 지금 300이 어딨어요. 저번 달에 엄마 냉장고 바꾼다고 했을 때 보내드린 돈 때문에 안 그래도 마이너스인데. 넌 언제적 얘기를 아직도 하니? 그럼 결혼할 때 아무것도 없이 보내서 네 오빠가 처가해서 무시당했으면 속이 시원하겠니? 동생으로서 그것도 못 해줘? 너는 무슨 소가지를 그따위로 써? 너 네 오빠가 너보다 먼저 결혼한다고 질투하는 거지? 어?
질투요? 오빠 결혼한다고 300을 덜컥 내놓을 수 있는 동생이 어딨어요. 그럼 큰오빠는요? 큰오빠는 형으로서 뭐 해주는데요? 왜 또 지 큰오빠를 끌어들여? 너는 그 성질머리 좀 고쳐라. 우연이는 요새 지 사업한다고 바쁘잖니. 돈도 들어갈 곳이 많고. 맞네. 그래, 많겠죠. 쓸 돈 하나 없으니까 아직도 동생이 엄마한테 준 돈으로 생활하겠지. 엄마 진짜 답이 없네요. 어떻게 날이 갈수록 더 심해져요? 아직도 내가 그렇게 미워서 괴롭히고 싶어요? 죽은 아빠 닮아서? 엄마 두고 딴 여자 만나서 다닌 아빠 닮아서? 어머, 왜 네 애비 소리가 나와? 너 그냥 돈 주기 싫으면 싫다고 해. 네, 싫어요. 내가 오빠들한테 뭘 받은 게 있다고 아직도 오빠들 뒷바라지를 해야 돼요. 그렇게 예쁜 아들, 엄마가 돈 벌어서 결혼시켜요. 버린 자식한테 받아서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그 후로 계속되는 어머니의 금전적인 요구를 거진 다 거절했습니다. 오빠가 결혼하니 돈을 내놓으라는 말에 홧김에 모두 거절하긴 했지만 그럴 때마다 어머니의 폭언을 들어야 하긴 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시원하긴 했네요. 제가 보내는 돈을 당연하다 못해 마땅하다고 생각하던 어머니에게 알맞은 벌이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그만큼 공허하고 쓸쓸한 것도 사실이었어요. 제가 돈을 보내지 않으니 어머니는 그전보다 더 자식으로 저를 생각을 안 하셨어요. 제가 어머니 댁에 있던 제 물건을 가지러 간 날, 일단 현관문 비밀번호가 다르더라고요. 아마 제가 계속 돈을 달라는 말을 무시하고 보내지 않았을 때 바꾸셨던 거겠죠. 어처구니가 없고 서러웠어요. 진짜 돈이 아니면 나는 자식으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였구나 하는 생각에 넌덜머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외롭고 서러운 시기에 만났던 게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에요. 남편은 제가 일하는 부동산의 동료의 소개로 만나게 됐죠. 동료의 오래된 동네 친구였던 남편은 그 당시 먼저 일하던 회사를 그만두고 제 취업을 준비하던 한마디로 백수였는데 제가 정말 조건 다 필요 없고 그냥 정말 착하고 책임감 있고 사람으로서 의리가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하니 동료가 남편을 소개시켜 줬던 거였어요. 남편은 애정을 비롯한 무수히 많은 결핍들을 가진 제게 처음으로 정말 온전한 애정을 준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큰 찜질방을 운영하시는 덕분에 30 중반까지 쪼들리지 않고 재취업 준비를 하던 남편이었지만 아무래도 나이가 꽉 찼음에도 직업이 없는 사람과의 연애가 불편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불편함을 다 잊게 할 만큼 무수한 장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일단 요리를 정말 잘해서 주말마다 어느 때는 제가 퇴근하고 저녁에 제 집에 와서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서 제 미각을 즐겁게 해줬죠. 제가 정말 스쳐 지나가는 말로 TV를 보다가 어, 저거 정말 맛있겠다 라고 하면 며칠 후 레시피를 어디서 배워오는 건지 뚝딱 만들어서 제게 대령했고요. 한 번은 제가 건강검진을 받고 식단을 조절할 때가 있었는데 취업 준비하느라 바쁜 사람이 어떻게 시간을 냈는지 식단에 맞춘 도시락을 석 달 내내 만들어준 적도 있었어요. 이러니 어찌 취업 준비생이라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었겠어요? 희준 씨는 어떻게 요리를 이렇게 잘해? 원래 레시피를 봐도 그 맛이 나오기가 어렵잖아. 혼자 살면서 해먹어 버릇돼서 그런가? 나도 혼자 산지 꽤 오래됐는데 그런 재주는 안 생기던데? 재주가 없으면 어때? 이제 평생 내가 해주면 되는데. 정연이는 그냥 맛있게만 드세요. 내가 해준 음식 세상 맛있게 먹는 거, 그게 재주야. 그 표정을 보면 내가 또 만들어주고 싶게 만들잖아. 또 남편은 시간이 날 때마다 제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저를 데리러 와서 차로 저를 집까지 데려다 줬고 제가 집에 없는 틈을 타 제 자취방에 가서 청소를 하기도 했어요. 반찬 주러 왔다가 그냥 보이는 거 정리만 했다고 하는데 화장실 청소까지 싹 끝내놓고 갔어요. 저는 이 남자를 붙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직업이 없으면 어때요? 제가 먹여 살려도 되는 거고, 이 사람은 진지하게 제게 내조를 하면서 살 생각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는 연애 1년 만에 결혼을 약속했어요. 아직 취업이 안 된 상황에서 결혼까지 하면 제게 너무 미안하다고 하는 남편에게 결혼식도 정말 작게 해도 상관없고 저나 남편이 사는 자취방에서 신혼을 시작해도 상관없다고 했어요. 저는 남편과의 결혼이 잘못되지 않을 거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으니까 그저 한순간이라도 빨리 남편과 가족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말에 이윽고 알겠다고 하면서 제 믿음에 꼭 보답하겠다고 맹세까지 했죠. 그리고 저희는 결혼을 준비했어요. 시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하겠다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제게 정말 미안해 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놈을 데려갈 생각을 하냐고 정말 괜찮겠냐고 하시더군요. 제가 그런 시부모님에게 남편 하나 먹여 살릴 자신이 있다고 하니까 시아버지는 당황하신가 동시에 아주 호탕하게 웃으시면서 남편에게 너는 진짜 복받은 놈이라고 하시고 시어머니는 제게 잘하라고 등짝을 치셨죠. 나중에 시부모님이 하시는 찜질방에도 남편과 함께 갔었는데 그때마다 정말 잘해주셨어요. 제가 계란을 다 먹으면 감식초를 바로 가져다 주시고 그걸 또 다 먹으면 라면 끓여줄까라고 하시고 또 제 입이 쉬고 있는 걸 보시면 핫바를 데워와서 손에 꼭 쥐어주셨어요. 마치 손주들을 끊임없이 먹이는 할머니처럼 저를 용의 주시하시며 챙겨주셨죠. 또 제가 사는 자취방에 반찬도 보내주시고 남편에게서 제가 집에서 쓰는 전기장판이 망가졌다는 걸 들으셨는지 정말 좋은 온수매트도 사서 보내주기도 하셨어요. 저는 남편 덕분에 이렇게 좋은 시부모님을 만났는데 문제는 저는 남편에게 그만큼 좋은 처가를 제공할 수 없는 거였네요. 남편은 이미 제 집안 사정을 모두 알고 있긴 했습니다. 얼마나 사이가 안 좋고 제가 평생 무슨 취급을 받고 살았는지. 남편은 저만 동의한다면 저희 집에는 아예 안 알리고 정말 작게 식만 올려도 괜찮다고 했어요. 시부모님도 모두 이해하실 거라고 말이죠. 저는 몇 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거의 연락을 끊다시피 한 어머니께 제 결혼을 알려야 하는지 아니면 뭐하러 알리냐, 좋은 소리는 어차피 못 듣고 해방을 놓을지도 모르는데 라고 하면서 모른 척할지 말이죠. 제가 그렇게 고민을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죠? 타이밍이 뭔지 어머니께서 먼저 제게 전화를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고 어머니는 다짜고짜 찢어지는 듯이 고함을 질렀어요. 너는 어떻게 된 게? 결혼한다고 이 애미한테 언질이 한 번이 없어? 내가 그 소리를 남한테 전해드려야겠어?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했어요. 대체 어디서 들으신 거냐고 묻자 예전에 제 초등학교 동창 엄마를 우연히 동네에서 만나서 들었다는 겁니다. 그 동창은 저와 연락도 안 하는 사이인데 정말 건너서 듣고는 본인 어머니께 말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아주머니는 저희 어머니에게 전한 거고요. 저는 애써 침착하게 전하려고 하다가 요새 너무 바빠서 좀 미뤄진 거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한 소리가 뭔 줄 아세요? 뭐 하는 남자랑 결혼을 한다는 거야? 너 결혼해서 일 그만두면 이 애미는 어떻게 하라고? 그렇습니다. 언제든 본인 걱정이 우선인 분이죠. 저는 한숨을 푹 쉬고 남편은 지금 취업 준비 중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목소리가 한 옥타브 더 올라가더군요. 뭐? 아니 너 지금 백수랑 결혼을 한다고? 그 말이야 지금? 네가 단단히 미쳤구나. 아주 단단히 홀렸어. 너 백수랑 결혼하면 지금보다 배로 돈을 써야 할 텐데 그럼 우리 집안은 어떻게 하니? 고작 백수 자식이랑 결혼하면 우리 집안은 누가 먹여 살려? 엄마, 저 집안 일으키려고 엄마나 오빠들한테 돈 보내려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좋고 같이 살고 싶은 사람이 생겨서 하려는 거라고요. 내가 정말 이래서 엄마한테
나 결혼한다 말하기 꺼려지는 거라고요. 지금 나 팔아서 무슨 장사예요? 내 결혼식까지 계속 그런 헛소리 하실 거면 차라리 결혼식에 오지 마세요. 그냥 저 천의 고아인 것처럼 친정 없는 상태로 결혼할 테니까. 제가 단호하게 못을 박으니 어머니는 한동안 조용했어요. 아무 말이 없으셔서 그냥 전화를 끊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어머니께서 아니다, 아니야, 알겠어. 내가 너무 놀래서 그랬다. 그래, 하고 싶으면 해야지. 상견례 날짜는 잡았니? 라고 태세 전환을 하시더군요. 미심쩍긴 했지만 그래, 형식상 결혼식에 참석을 시켜야겠지라는 생각에 날짜랑 장소가 정해지면 다시 연락한다고 하고 끊었어요. 어머니는 알겠다고 저만 믿으라는 실없는 소리를 하셨고요. 근데 저는 정말 어머니를 믿어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라는 걸 믿어야 했어요. 어머니는 상견례 날 저와 남편의 결혼에 관련된 얘기보다는 시부모님의 찜질방에 더 관심을 보이셨어요. 제게 아무런 말을 듣지 못했던 어머니는 상견례 자리에서 시부모님께서 규모가 큰 찜질방을 소유했다는 걸 알고 주구장창 그 소리만 하셨어요. 어머, 나 거기 어딘 줄 알아요. 거기 좀 낡긴 했어도 꽤 크던데 처음에 열 때 돈이 한두 푼 들어간 게 아니겠어요. 네? 네, 뭐 그렇죠. 근데 거기 하루 매출이 얼마나 돼요? 얼마나 벌어야 유지가 되려나? 그래도 크기가 있는데 그 정도면 애들 신혼집은 문제 없겠네요. 뭐 아파트 정도는. 엄마, 그만 좀 해요. 어머님, 아버님, 죄송합니다. 예, 네가 사과하니까 내가 괜히 이상한 사람 같잖아. 얘가 좀 이래요. 남들 눈치를 너무 본다니까요. 얘 오빠들은 날 닮아서 배짱이 두둑한데 얘는 이상하게 자신감이 없어요. 아니 글쎄 예전에 한번 그러고는 갑자기 과거의 이야기까지 들쑤시며 제 흉을 보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믿어지시나요? 상견례 자리에서 딸 자식 욕하는 친정엄마. 분위기는 어색하다 못해 처참했어요. 어머니는 딸 욕이나 하고 있고 오빠들은 정말 한마디도 없이 쩝쩝거리면서 음식과 술을 동내고 있고 얼굴에 열이 몰리는 게 온몸으로 느껴졌어요. 그리고 터지다 못해 녹아내릴 것 같았죠. 저는 마치 성게의 껍질을 삼키는 기분으로 참고 참다가 결국 터졌습니다. 지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그저 지밖에 모르고 집에는 정 한 토를 안 붙이고. 그만 좀 하세요. 제발 그만 좀. 어머 저게 왜 저래? 너 미쳤니?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엄마는 여기가 어딘데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엄마 나와요. 나 진짜 미치는 꼴 보기 싫으면 나오라고요. 이게 정말 실성을 했나? 어머님,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뭐라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저희 엄마가 저지른 무례도 죄송하고 지금 제가 저지른 무례도 부디 용서해 주세요. 지금 여기서 안 막으면 제가 정말 후회할 짓을 할 것 같아서 이해 부탁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 나와요 빨리. 여기서 더 망신당하기 싫으면 내 말 좀 들어요. 저는 그대로 어머니 팔을 잡고 상견례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어머니는 제 등을 쳐가면서 놓으라고 뭐 하는 거냐고 다그쳤지만 그 무엇도 그때의 저를 막을 수 없었을 겁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 어머니를 어거지로 집어넣고 따라 탄 뒤에 어머니 댁으로 향했어요. 집 안까지 들어갈 필요도 없이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진짜 왜 그래요? 주체가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 내 인생을 망쳐야 직성이 풀리겠냐고요. 야, 오히려 내가 묻고 싶다. 너 미쳤니?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결혼하고 싶다더니 다 빈말이었니? 사돈 앞에서 그 꼴을 보였는데 결혼을 할 수 있겠어? 내 꼴보다 엄마 꼴이 먼저 내 결혼 방해하는 거 모르겠어요? 사돈 될 사람들, 엄마 딸 시부모님 되는 사람들 사업 규모 왈가왈부하고 신나서 결혼하는 딸 험담이나 하고 엄마가
나 엄마 내버려 두고 바람 피운 아빠 닮아서 미워하는 건 아는데 진짜 작작 좀 해요. 아빠 돌아가신 지 벌써 수십 년이 지났고 아빠 닮은 게 어디 내 잘못이에요? 죽은 남편을 원망해서 아무런 잘못 없는 딸을 추접스럽게 여태까지 미워하는 엄마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어요. 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아직까지 날 이렇게 못 살게 해. 골목길에 제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진짜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온몸을 불사르는 기분으로 화를 낸 것 같아요. 아마 그동안 겪어온 수십 년의 세월에 걸친 제 울분이 터진 거겠죠. 저는 저를 멍하니 쳐다보는 어머니에게 낮게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내 결혼식에 참석을 하든 말든 그건 엄마 자유인데 더 이상 조금이라도 내 인생에 방해될 거면 아예 오지도 말아요. 내가 뭐 많은 거 바랬어요? 어차피 없었던 것보다 못했던 가족. 이제 와서 핏줄 노릇하는 것도 우습잖아요. 제발 나한테 도움 주는 건 꿈에도 바라지 않으니까 방해만 말라고요. 저는 아직도 충격을 받았는지 입 뻥끗도 못하는 어머니를 추운 길가에 그대로 내버려 두고 뒤돌아 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진정이 됐을 때 남편에게 연락을 하고 시부모님께 따로 찾아가 사과를 드렸어요. 남편이 수습을 한 건지 제 가정사에 대해 잘 설명을 한 건지 시부모님께서는 제게 괜찮다고 하시며 오히려 저는 괜찮냐고 물어보셨어요. 남편과 저는 그해 10월에 무사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희 가족이요? 참석은 했어요. 어머니는 꼭 본인이 원하는 한복을 맞춰야 한다고 실랑이를 했고 큰오빠도 입고 갈 양복이 필요하다고 한 차례 저를 짜증나게 했지만 그래도 결혼식에 참석은 해서 조용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미친 것처럼 굴어서 그런지 그 후로 딱히 그전만큼 사람 속을 뒤집는 사고는 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비교해서이지만은요. 남편과 저는 방 2개짜리 작지만 신축인 깔끔한 빌라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시댁에서는 아직 경제활동이 없는 남편을 위해 2억을 지원해 주셨고 그 돈은 빌라 전세금과 혼수에 보탰었죠. 어머니는 처음 저희 신혼집을 구경하러 쳐들어 오셨을 때 헛웃음을 치며 아이고 찜질방에서 남는 돈이 얼마 없나 보다 라고 해서 짜증이 치밀게 했지만 제가 바로 10원 한 푼 안 준 사람이 할 얘기는 아니죠 라고 했더니 입을 꾹 다물고 댁으로 가셨습니다. 그래도 시작이 지저분했던 결혼은 다행히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빛을 찾았어요. 결혼하고 1년 뒤에 남편은 목표로 하던 대기업 연구원으로 입사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반년 후에 제가 임신을 해서 딸을 낳았어요. 저는 이전의 상처를 딛고 잊어가면서 제가 정말 원하던 가족의 형태를 남편과 딸과 함께 만들어갔습니다. 결혼 생활 8년 동안 어머니나 오빠들의 태클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큰오빠는 본인 사업에 투자하라고 거의 1년 동안 제 남편을 들들 볶았고 어머니는 이제 대기업 다니는 사위 생겼다고 사위 이름 팔아가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필시 그 돈은 큰오빠 사업 자금으로 쓰였던 거였을 거예요. 저는 이전만큼 물렁하지 않았기에 어머니나 오빠가 도움을 요청하고 아니다 싶으면 모두 단박에 거절을 하고 모른 척 했고요. 알아서 하라고요. 저도 지켜야 할 내 가족이 생겼기에 이전만큼 한심하게 당하고만 있지 않았어요. 한 번은 정말 마음 단단히 먹고 술 먹고 집에 찾아온 오빠를 상대로 경찰도 불렀었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가 입에 담지도 못할 쌍욕을 제게 했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어머니가 본인 자식인 오빠를 지키는 것처럼 저도 집에 있던 제 딸을 지켰던 거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애매하고 불안하게 이어오던 인연, 아니 하늘이 점 찍어준 악연을 한순간에 뒤집어 엎어 청산하게 된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어요. 그 사건의 시작은 모순적이게도 경사와 같은 일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8년의 노력 끝에 남편과 저는 방 3개짜리 아파트를 자가로 마련할 수 있었어요. 대출을 조금 끼긴 했지만
마침내 마련한 저희 가족의 보금자리였습니다. 이사 날짜가 하나둘 다가오면서 저도 남편도 그리고 어린 딸도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시작에 들떠 있었어요. 근데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없었던 어머니는 조금 살이 빠지고 또 굉장히 정신이 없어 보였어요. 제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부산을 떨며 들어온 어머니는 무슨 말을 하려다가 군데군데 짐이 빠져 있고 상자가 쌓여 있는 집안을 둘러보더니 입을 여셨죠. 뭐야? 너 이사 갔니? 네, 25일 날에 가요. 왜? 어디로? 아니, 25일이면 이제 2주도 안 남았네. 넌 어떻게 된 애가 왜 꼭 중요한 얘기를 안 하니? 지금 아셨으면 됐죠. 근데 왜 오셨어요? 내 말에 대답이나 해. 어디로 가는데? 너 혹시 집 샀니? 이사를 간 후에 말씀을 드리거나 하려고 했는데 연락도 없이 찾아온 어머니가 꼬치꼬치 캐무는 바람에 저는 좋은 기회가 와서 매매를 했고 어느 지역의 아파트로 가게 됐다고 말을 했습니다. 제 말을 들은 어머니는 한동안 혼자 가만히 생각을 하더니 알겠다고 이사 준비 잘 하라는 말을 남겨둔 채 후다닥 집을 나가더라고요. 별말 없이 간 건 다행이다 싶었는데 뭔가 굉장히 찜찜했어요. 그리고 그 기분은 제가 그때 폭풍의 눈에 들어섰다는 걸 알리는 사인이었죠. 이사를 열흘도 안 남긴 주말에 어머니께서 아침 일찍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집 정리하다가 네 물건이 좀 나왔는데 너 이사하는 김에 이것도 가져가라. 집이 좁아 터졌는데 네 물건을 빼야 그래도 공간이 생기지. 바로 와라. 알았지? 어머니는 본인이 할 말만 하고 끊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 어머니 댁에 제 물건은 정말 하나도 안 남았을 거거든요. 의아하긴 했지만 제때 안 가지러 갔다가 무슨 말을 들을까 싶어서 바로 어머니 댁으로 향했어요. 근데 그렇게 어머니 댁으로 들어서는데 현관문 신발장 앞에 이상하게 남성용 신발들이 몇 켤레 어지럽게 늘어져 있는 겁니다. 작은 오빠는 결혼하고 바로 독립을 했고 큰 오빠도 결혼은 안 했지만 나가서 살고 있는데 이 신발이 누구 거지 싶었어요. 현관문을 지나 거실로 들어섰을 때 그 신발들의 주인을 알 수 있었죠. 거실 소파에는 큰 오빠가 앉아 있고 어머니는 바닥에 앉아서 한숨을 푹푹 쉬고 있었어요. 큰 오빠 와 있었네. 그렇게 됐다. 와서 앉아. 아니요, 그냥 전 집만 가져갈게요. 제 물건들 어디 있어요? 그래, 줄 테니까 일단 와서 앉아봐. 물 주리?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냥 물건만 받고 가려고 하는데 왜 분위기를 자꾸 앉으라고 하는 걸까요? 저는 어머니가 바닥에 앉은 제 앞에 차가운 물이 든 유리컵을 두는 걸 가만히 지켜보면서도 쉴 새 없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는 대뜸 이런 질문을 던지셨어요. 너 지금 이사 가는 집 방이 몇 개니? 그건 왜요? 아, 글쎄 말해봐. 방이 몇 개냐고. 3개요. 어머, 어머, 잘 됐다. 나는 또 좁아 터진 집에서 또 쬐깐한 집으로 가는 줄 알고 걱정했는데. 그러게, 야, 고정현 성공했네. 결혼해서 방 3개짜리 아파트도 사고. 아유, 우연아, 잘 됐다, 잘 됐어. 당분간은 어떻게 살아갈 구멍이 생겼다. 대체 뭔데요? 사람 앉혀두고 뭐 하는 거예요? 알아듣게 말 좀 해봐요. 알았어, 이기집애야. 하여간 성질머리하군. 지금 네 오래비 사업이 좀 많이 힘들어. 그래서 사업도 좀 정리하고 집도 정리해서 여기서 살고 있고. 아, 그래서 현관에 신발들이 저렇게 있었구나. 그런데요? 상황이 더 안 좋아. 이 엄마가 이 집으로 대출받아서 네 오빠한테 사업하라고 좀 줬거든. 근데 그게 더 잘못돼서 이 집도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지 뭐냐. 넘어가게 생긴 게 아니라 이미 넘어갔어. 이 집 다음 달까지 비워야 돼. 뭐? 하다 하다 이제 엄마 집까지 날린 거야? 사업이 다 그런 거야.
다 잘 풀리면 개나 소나 다 재버리게? 그래서 그런데 나나 엄마나 갈 데가 없잖냐. 그래서 말인데 정연아, 너 이사 가는 집에서 우리가 딱 1년, 아니 반년만 살면 어떨까? 설마 진심으로 제 동의를 기대하고 한 말은 아니겠죠? 진짜 제정신인가요? 방이 30개인 집이어도 오빠나 엄마랑 한 지붕 아래서 살기 싫은데 40평도 안 되는 집에서 함께 생활이라니. 저 인간들과 같이 살기 싫어서 집을 나온 지 이제 거의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다시 그 지옥을 겪으라고요? 무엇보다 마치 지들끼리 미리 말을 하고 새 집에서 지낼 수 있다는 게 기정사실인 것 마냥 구는 꼴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저는 헛웃음을 애써 삼키면서 괴롭게 말했습니다. 어떠긴 뭐가 어때요? 당연히 안 되지. 정연아, 너 그렇게 단박에 거절하지 말고. 와, 나 정말 몇 년 만에 엄마가 내 이름 그렇게 다정하게 불러주는지 모르겠어요. 내 이름을 알고는 있었네요. 매년 2년 전년 이기 집에 저기 집에라고만 해서 내 이름 모를 줄 알았는데 부탁할 거 있으니까 다정하게 내 이름도 불러주고 이래서 사람들이 성공하라는 건가? 말하는 꼬라지 좀 봐라. 그래, 내가 너한테 부탁하는 입장이라서 좀 수그리고 들어갔다. 근데 그걸 꼭 그딴 식으로 말해야겠니? 엄마 말투에는 쫓아도 못 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 안 돼요. 어떻게 엄마나 오빠나 제 집에 얹혀 살 생각을 해요? 왜 못해? 그래도 집 주인이니까 너랑 최서방이 안방 쓰고 혜윤이도 이제 다 컸으니까 작은 방 하나 내어주고 그리고 나머지 방은 내가 쓰고 네 오빠는 거실에서 생활하면 되니까 문제 없지. 아니요, 문제 투성인데요. 오빠, 내 집 거실에서 살겠다고? 제정신이야?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 개무시하던 동생 집 거실에서 먹고 사는 게 최선이야? 진짜 전혀 싸가지 없는 거 말하는 거 좀 봐. 야, 나도 좋아서 거기서 산다는 거 아니야. 상황만 좋아지면 바로. 싫으면 살지 마. 누가 같이 살지? 어디서 김칫국을 목구멍에 들이붓고 있어? 야, 넌 엄마랑 오빠가 길가로 나앉을 수도 있다는데 끝까지 그러고 싶니? 나나 네 오빠가 노숙자 되는 꼴을 봐야 그제야 속이 시원하겠어? 그게 뭐라고 내가 속이 시원해져요? 그리고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게 아니라 능력도 안 되면서 대출까지 받다가 사업 말아먹은 오빠가 책임질 일이죠. 고정현, 너 진짜 말 그따위로 할래? 그럼 네가 책임지지 누가 책임져? 진짜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 나한테 받아만 갈 생각뿐이야? 저는 눈앞에 있는 유리컵을 집어 그대로 큰오빠가 앉은 소파 뒤 벽으로 던졌어요. 쨍그랑하는 파열음과 함께 어머니의 비명소리 그리고 유리 파편과 함께 찬물 세례를 맞은 오빠가 지르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분노로 떨리는 몸에 최대한 힘을 주고 말했죠.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원하던 애정도 관심도 하나 준 적 없는 인간들이 본인들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나는 그냥 아쉬울 것 없이 이용할 만한 사람이라 이거지. 나 당신들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어차피 그쪽들도 날 가족으로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잖아. 나도 마찬가지야. 길거리에 나앉든 어디서 구걸을 하든 마음대로 해요. 저는 그대로 일어서서 자리를 박차고 집에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쏜살같이 달려와 제 다리를 잡고 늘어졌어요. 세상 비굴한 자세임에도 어머니는 눈에 도끼를 품고 제게 윽박을 질렀습니다. 그래, 집에 들이기 싫으면 차라리 돈으로 줘라. 3억만 딱 당장 계좌로 보내. 그거면 전세집 구하고 네 오빠 다시 일 시작할 자금 정도는 될 테니까. 너 낳아준 엄마 말에 그렇게 거역하고도 잘 살 것 같아? 저는 제 바지단을 잡고 있는 어머니, 아니 모르는 아줌마의 손을 있는 힘껏 내쳤습니다. 그리고 싸늘하게 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쪽이 누구신데요? 누군데 나한테 3억을 달래? 그쪽이나 그쪽 아들한테는 3억이 아니라 3원도 아까워.
어디 한번 가족한테 버림받았다는 비참한 기분 느끼면서 평생 후회하면서 살아봐. 그 비참함 속에서 평생 고통받아 보라고. 저는 그대로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나와 한참을 걸었는데도 몸에서는 떨림이 멈추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얼굴을 봤을 때야 제 몸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가족과 연을 끊었다는 슬픔에서 오는 눈물이 아니라 그동안 그런 인간들한테 내 인생을 낭비했던 지난 날들에 대한 후회와 그런 나 자신에 대한 연민에서 오는 눈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야 정말 완전히 끝났다는 안도의 눈물이기도 했고요.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일단 저를 꼭 안아주는 남편의 품에 한참을 안겨 있다가 진정을 한 뒤에 제게 있었던 일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휴대폰에서도 어머니와 오빠들의 번호를 모두 차단하고 부동산과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해서 간곡한 끝에 이사를 앞당겼어요. 저희는 예정보다 5일 먼저 새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후에도 모르는 번호로 수십 통의 전화가 와 있었고 협박성 문자가 와 있었어요. 물론 어머니와 그 큰오빠였던 인간이었죠. 후회할 거다. 이사 간 집 알아내면 바로 찾아간다에서부터 진짜 다시 생각도 하기 싫은 심한 욕설까지 담긴 문자가 100개가 넘게 쌓여갈 때쯤 저는 답장으로 문자 한 통을 날렸습니다. 협박성 문자와 모욕적인 내용은 모두 경찰에 넘겨 고소할 테니까 혐의 입증하고 싶으면 더 보내보라고 말이죠. 찾아오면 스토킹으로도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한동안 제 휴대폰은 잠잠했고 이틀 정도 있다가 아예 애원조로 바뀐 문자가 오더군요. 5천만, 딱 5천만 주면 앞으로 연락도 안 하고 찾아가지도 않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것도 일종의 협박이라고 이것도 증거로 쓰겠다고 답장을 했고요. 이사를 하고 넉 달 정도 그 인간들한테 시달렸어요. 큰오빠였던 그 인간은 제가 일하는 부동산까지 왔었는데 마침 제가 없는 시간이라서 다른 직원들이 경찰을 불러 끌려갔다는 얘기만 전해 들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작은 오빠를 통해서 그 두 사람은 끝내 그 집에서 강제로 나와야 했고 작은 오빠가 빌려준 돈으로 원룸을 얻어 둘이 같이 살고 있다는 게 제가 들은 한때는 가족이었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의 마지막 소식이었습니다. 작은 오빠도 그 월세 자금을 빌려주고 2번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오빠와는 개인적인 연락도 안 했던 터라 몰랐는데 알고 보니 작은 오빠가 일찍 결혼을 결심한 것도 결혼을 함으로써 바로 독립을 한 것도 다 그 두 모자와 한시라도 빨리 떨어져서 살고 싶어서였대요. 저는 마침내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새 집에서 살게 돼서가 아니라 운명인 줄 알았던 길고 긴 악연을 마침내 제 몸에서 떼어낼 수 있었고 피가 이어졌다는 것 하나 때문에 묶여있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제는 피가 이어졌다고 해서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은 처음부터 연결이 되어 있었든 아니면 후천적으로 스스로 찾아내 형성을 하든 그 어떤 형태로든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사랑해준다면 그게 가족이라고 불릴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거겠죠.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여가면서 상대방을 미워할 이유를 만들어내고 필요할 때만 갈취하듯 도움을 받는 게 어떻게 가족이라고 불릴 수 있을까요? 고작 몸속에 돌고 있는 피를 공유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저는 저 스스로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가족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가족들 틈에서 온전한 사랑을 받고 또 베풀며 살아가겠죠. 제가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나고 어떤 가족들 틈에서 자랐든 상관없이 과거 가족들 틈에서 좌절을 먹고 자라던 저는 제가 선택한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주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싶어요.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서도 꼭 피로만 이어진 가족이 아닌 내게 온전히 사랑을 주는 가족들 틈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